금호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힘차게 통합사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 사회정의와 불평등이라는 단원을 처음 접하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기억나시는가요? 그렇죠. 정의의 의미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실질적인 기준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이제 165페이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핵심 키워드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의의 개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고 실질적 기준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한 차례 학습 목표 살펴봤었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좁은 의미의 정의, 넓은 의미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대사회에서의 정의의 개념은 분배적 정의에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주요하게 살펴봤었던 시간을 보냈었죠. 자, 오늘은 그럼 무엇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이제 이 분배적 정의, 그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실질적인 기준들을 세워보도록 할 겁니다. 즉,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분배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각 기준들의 장점과 단점을 오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체할 시간 없이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5페이지 두 번째 주제, 정의의 실질적 기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우리 학습 방법을 살짝 전환시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나만의 정리 키워드 노트를 이제 옆에 두시고 원래는 본문 내용 쭉 살펴보고 마지막에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정리를 해가면서 본문 내용을 살펴보는 병행하는 과정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정의의 형식적인 기준, 형식적으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는 분배적 정의를 다루고 있는데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게 형식이었죠. 방법은 각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각자의 몫을 합당하게 나누어주는 게 형식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겨나죠. 과연 합당하게 나누어주는 그 방법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달라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이 바로 정의의 실질적 기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분배적 정의의 필요성을 첫 번째 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있네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적 정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계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분배를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개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분배적 정의가 잘 이루어져야지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갈등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공동체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즉,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은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사회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명확하게 정답은 없지만 이제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나 혼자 단독으로 옳다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동의,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되는 기준들에는 몇 가지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필요, 능력,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분배 기준으로는요. 필요에 따른 분배를 들 수 있습니다. 즉, 필요라는 기준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인데요. 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가 다를 거고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분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요. 우리가 가족의 수가 대가족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분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가족의 수가 작아요. 작은 가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가족에 비해서 조금 분배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필요라는 개념은 내가 원하는 만큼 욕심부려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필요가 아니라 바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마련해줘야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에 우리 필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자,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의 인물이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공산주의를 처음 정립해서 설명을 했던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경우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펼치면서 공동 생산을 주장을 하죠. 모두가 함께 생산을 하고 그리고 그 생산량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공산주의 모두가 함께 생산하는 그러한 사상은 시작점은 매우 괜찮았어요. 시작은 되게 이상적이고 매우 평등하고 행복한 그러한 사회를 꿈꾸는 과정이었죠. 그 이론 자체는 좋은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었을까요? 자, 밑에 나와 있듯이 이제 공동 생산을 하고 공동 분배를 하면 개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나중에 내가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와는 관련이 없이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내가 결국 돌려받는 것은 기본적인 필요에 따른 양인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일을 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그러한 이기심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이 공산주의 사상은 현대사회에서 조금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나름의 의의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선생님이 정리해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개념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필요에 따른 분배의 경우는 빨간색 부분 이 글씨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요 글씨 부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검은색 부분은 선생님이 추가로 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필요에 따른 분배란 말 그대로 필요에 따라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고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 옆에 적혀 있듯이 소득이 적고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힘든 그러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죠. 즉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 혜택을 지원을 해줍니다. 즉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일부분의 우리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장점 기억을 해두시고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을 해준다면 인간다운 삶,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 당연히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구상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필요한 만큼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의 양도 측정하기가 매우 까다롭죠. 그리고 나아가서 책에도 나와 있듯이 개개인들이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와 상관없이 분배를 해버린다면 당연히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죠.
그래서 생산 의욕이 떨어지고 개개인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러한 창의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가 나중에 자유주의 진영에 밀리게 된 대표적인 이유가 이 단점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능력에 따른 분배는 말 그대로 능력이 더 높은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능력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대표적인 예시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을 검증하는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능력을 가진, 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승진이 더 빠르다거나 아니면 월급을 더 받는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당연히 한계점,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능력이라는 게 사실 타고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게 온전히 나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키가 180인 아이가 본인이 180키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150인 아이가 본인의 키를 150으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능력, IQ의 경우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두뇌가 명석한 아이가 본인이 선택해서 두뇌가 명석한 게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은 우연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랜덤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이란 말이죠. 노력에 따른 게 아닌데 이거를 과연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력에 따른 분배의 경우는 말 그대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능력에 따른 분배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개개인들이 지닌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다면 이것을 최대한 발휘해보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발휘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즉 내가 기여하는 능력에 따라 기여하는 정도가 클수록 받는 분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자가 본인의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다는 성취 동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능력이 개발될 것이고요. 나아가서 나의 이러한 개발된 능력을 통해서 사회까지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어떤 점이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고난 재능, IQ의 경우 우리 키와 같이 우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연적인 요소에 따른 우리 능력치를 과연 온전히 나의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환경의 요소도 있어요. 우리 강남에 있는 친구들 물론 유전적으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시간과 그리고 물질적인 노력을 쏟아 부어서 그 친구들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거기에는 엄청난 고액 과외를 통해서 능력치를 최대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뛰어넘어서까지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 요소도 당연히 우리의 이런 능력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스카이캐슬과 반대적인 상황에서 아주 굶어 죽기 직전에 아이들의 경우는 지금 당장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와야 되는데 본인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이 될까요? 당연히 마련이 되지 않겠죠.
즉 본인이 가지고 난 이 재능도 우연에 따른 것일 뿐더러 나아가서 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이 환경마저도 우연적인 요소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간과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에게 소외감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내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공부할 환경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소외감이 느껴지겠어요. 박탈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있는 돈을 통해서 본인의 자식들을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사회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매우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일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이 능력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능력치, 잠재력을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죠. 사실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의 경우도 실수를 하면 나의 능력을 100%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 평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능력에 따른 분배에도 한계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마지막 요소 업적에 따른 분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적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내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한 결과물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예를 들면 작업량이 많은 직원의 경우는 많은 양의 월급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업량이 적은 경우에는 월급의 양을 적게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어떤 단점이 있느냐? 다들 더 많은 기여를 원할 것이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를 원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경쟁을 하는 게 물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과다한 경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협력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것만을 챙기는 그런 이기심으로 갈 수 있는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우리 분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 불평등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럴지 한번 표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결과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이고요. 장점 물론 있습니다. 이게 업적이 능력과 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이 업적은 결과물이에요. 이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는 능력도 당연히 일종의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근데 능력 플러스 노력이 되겠죠. 그러한 우리 기본 베이스들을 토대로 나타낸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업적인 것이고요. 능력은 이런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잠재력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힘을 이야기를 하는 게 능력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 업적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업적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장점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업적을 사람들이 많이 내면 우리가 기여를 많이 하면 많이 분배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많이 기여하고 싶어지겠죠. 성취 동기가 높아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져요. 더 많은 이제 더 많은 이제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점, 이제 과열 경쟁을 유발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비인간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내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비인간적인 과정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계점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업적을 비교하기에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화가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계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 산술에 능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산술에 능한 사람은 화가 가만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능력을, 업적을 평가를 할 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는 친구와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하는 친구의 이제 업적을 비교를 했을 때 그걸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두 사람의 나름의 노력이 있고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이것들을 동등한 선상에서 두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약간 모순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즉 서로 다른 분야의 업적들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교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능력이 영향을 끼칩니다. 이 업적의 경우는. 왜냐하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업적도 결과물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은 당연히 여기서 뒤처지게 되겠죠.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단지 업적에 따라서 분배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기억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질문도 한번 다 같이 해결을 해볼까요? 자,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대학을 입학하고자 하는데 이 대학 입학의 요건으로서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 수능 성적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능 성적, 내신 성적은 과연 어떤 분배 기준에 따른 우리 분배인 걸까요?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기록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능력에 따른 분배와 연결지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업적에 따른 분배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력, 이러한 능력들을 이제 수능을 통해서 혹은 내신 성적을 통해서 검증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성적은 학생들이 드러내지 않는 그런 학생들의 능력을 객관화시켜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른 분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는데요. 자,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은 일단 결과물이잖아요. 어쨌든 능력을 바탕으로 했던 간에 우리 결과물로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결과물에 대한 본인의 기여한 정도 그리고 업적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업적에 따른 분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 모두 다 맞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즉 능력과 업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 노력에 따른 분배도 존재합니다. 우리 기존에는 우리 업적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능력치 플러스 아까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이 노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에게 분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노력에 따른 분배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단점 존재하겠죠.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노력이 결과물을 산출한다는 100% 산출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또 좋겠죠. 이 부분은 책에는 없기 때문에 참고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를 한 장 넘겨보도록 할까요?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에 이제 사회적 자원을 실질적으로 분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즉, 우리 현대 사회에는 사회적 자원, 즉 부, 그리고 뭐 재산, 권력, 명예 등등과 같은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원들이 분배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가는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른 보수 지급이라고 하네요. 자,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자,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객관화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가시적인 게 아니에요. 눈에 딱 보여지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이제 자격증 시험이 있고, 그리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능력과 관련된 우리 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로 이 자격증이 나아가서 업무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는 당연히 우리 업적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격증은 일단 능력을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긴 하지만 실제로 업무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업적과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능력이 업적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작업 양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 즉 100개를 배송한 사람은 10만 원, 120개 배송한 사람은 12만 원. 즉 더 많이 일을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성과를 낸 사람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해주는 것. 즉 기여도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은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도 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은 우리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기여도는 결과입니다. 결과. 업적입니다. 성과물입니다. 자, 그리고 다 한번 볼까요? 원시 사회에서 수렵물을 분배할 때의 모습입니다. 가족 구성원 수대로 고기를 나눠주자. 이 가족 구성원은 필요한 양인 거죠. 즉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더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고기량을. 즉 기본적 필요에 따라 고기를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따른 이제 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 세 개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대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분배 기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초점 여기에서 또 잠깐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가 부분, 우리 이 자격증은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 능력은 업적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만약에 자격증이 업무 능력에 영향을 업무 결과에 기여를 했다면 업무 결과 잠시만요. 다 지워졌네. 잠깐. 자, 자격증이 업무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이거는 업적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참고로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정의의 형식적 기준을 선생님이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정의,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식만 보다 보니까 알맹이를 알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형식은 겉껍데기이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누어 주는 게 합당한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의 알맹이, 실질적인 기준을 오늘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 실질적인 기준에 대한 견해가 참 다양했죠. 근데 이 다양한 견해들 중에 어떤 게 그럼 공정한 기준일까요? 그 공정한 기준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경우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의 실질적 기준 살펴봐야겠죠? 자,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필요라는 기준에서 우리가 분배를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능력에 따른 분배.
자, 그리고 세 번째, 업적에 따른 분배입니다. 자, 요거 정리한 표 가져와 볼게요. 자, 여기에서 빨간색 부분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었고 검은색 부분은 선생님이 추가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우리 이 내용들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찬찬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요에 따른 분배의 경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르게 분배하는 것이고 우리 마르크스가 우리가 이런 필요에 따른 분배를 주장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로 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우리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 필요에 따른 분배의 단점이 그 공산주의의 한계점과 일맥상통합니다. 개인들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분배를 하다 보니까 개개인들의 생산 의욕이 저하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능력에 따른 분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많이 분배를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능력이라는 게 사실 우리 타고난 능력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타고난다는 것은 우연적인 요소가 매우 커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조차도 우연적인 우리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을 명확하게 자신의 것이라고만 생각해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적에 따른 분배인데요. 우리 결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물을 많이 내게 되면 많이 분배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게 될 거예요. 이건 순기능이죠. 근데 이게 과잉되다 보면 과열 경쟁심을 유발해서 우리가 비인간적으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러한 결과물도 나올 수 있다는 우리 한계점, 단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노트에 꼼꼼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정의관 중에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지었던 저자 기억나시나요? 바로 마이클 샌델입니다. 이 마이클 샌델의 책에도 이 정의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 단원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의에 대한 개념,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모두 힘내서 우리 수업에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면 이 학교 등교를 해서 우리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힘내서 열심히 수업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